안녕하십니까. 한국계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창수 교수입니다. 2024년을 맞이하여 한국계리학회 특별 세미나를 유튜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진행되는 오프라인 학회의 장점도 있지만 녹화된 영상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온라인 학회의 장점도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금융의 국제화, 선진화가 진행됨에 따라 금융 전반에 걸쳐 계리학 연구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계리학회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및 학술 행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계리적 쟁점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계리학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계리학회는 장수 리스크를 고려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심현우 교수님, 최영호 교수님을 모시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발생하는 연금 지원의 지속 가능성과 개인연금의 최적화에 관한 이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 후 두 분의 발표자 외에 오창수 교수, 김정남 대표, 문혜영 교수께서 주제 발표에 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변화된 환경으로 조금 부족하거나 불편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통계적인 기법의 발전을 보험산업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개발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소중한 의견을 내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또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024년 한국계리학회 특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두 분의 발표자가 연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아시아와 북유럽 국가 내 개인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심현우 교수님이 발표를 하실 거고, 두 번째는 장수 리스크를 고려한 최적 종신연금 계획이라는 주제로 최영호 교수님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심현우입니다. 먼저 계리학회 발표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시아와 북유럽 국가 내 개인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저와 김시옥, 최양호 교수님께서 연구를 맡아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별 연금 가치는 국가별 기대 수명 순서와 일치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적을수록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수 위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어서 제가 연구한 모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 확률적 사망률 모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잡은 모형들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의 연금의 가치와 연금의 불확실성,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론적이기도 한데요. 약간 실증을 섞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들보다 먼저 아시아와 북유럽 국가들을 설정한 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본 연구의 주제인 장수 위험에 대해 가장 큰 위협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아마 북유럽 국가들일 것 같아서 북유럽 국가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을 선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시아에 속해 있다 보니까 아시아 한국만 하기보다는 인접한 국가들과 같이 비교 연구를 통해서 분석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였었습니다. 먼저 사망률 추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몇 가지 모형들에 대해서 사망률 추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상당히 많은 자료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대상 데이터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70세를 기준으로 사망률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확률적 시나리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개의 플롯이 있는데 각각이 가지는 의미는 모형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익히 잘 알려진 대로 장수 국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거는 일본이지만 일본 이외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망률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수 위험은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험 그리고 연금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상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고요. 저는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선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장수라는 거는 고령화 사회에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장수의 위험, 한국에서 킥스나 솔벤시나 여러 보험 관련 그 규제에서 얘기하는 장수 위험, 롱제비티 리스크는 이 장수 자체가 아니라 장수가 예상보다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의 불확실성, 더 큰 위험을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 장수 위험이 어떤 위협이 될 수 있고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수 위험은 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험 영역에서 보험사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이라는 분이 발표하신 내용은 사망률 추이 자체가 아니라 추이가 변화할 수 있잖아요. 이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정연금의 자금 조달 비용이 어떤 특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아니라 변동성 자체도 불확실성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 장수 위험 자체가 아니고 장수 위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연구는 임팩트 팩터나 아니면 밸류의 리스크나 스트레스 트렌드 방법을 이용해서 장수 위험 자체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수 위험 자체만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타 위험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망률 자체는 좀 독립적인 리스크이긴 하지만 사망 확률적 이자율과 확률적 사망률을 같이 연구해서 측정한 조재현 교수님의 연구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설명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망률 모형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수 위험은 생존에 관한 위험인데 생존의 반대말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연금과 연금을 포함한 이 다양한 장수 위험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품들의 경우에는 이 사망률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가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어떤 사망률 모형에 기초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막률 모형에 굉장히 많은 접근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첫 번째로는 뭐 몇백 년 전에 이미 관심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 로우 오브 모탈리티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사망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함수화해서 나타낸 곰페레츠, 맥케임 이런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기법이 더 들어가서 이제 확률 분포가 같이 들어가면서 확률적 사망률 모형이 20세기에 들어서 많이 논의되고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리카르트 모형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험 분야는 아니지만 이 의료 분야나 타 분야에서 많이 쓰는 시계열 모형도 있습니다. 벡터 자기 회귀 모형, 다별량 모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형 자체가 아니라 이 5세 단위 사망률을 1세 단위로 확장하는 이 보관법 같은 간이 생명표 확장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다중상태 모형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법들도 도입이 되어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기초한 모형은 확률적 사망률 모형입니다. 이 모형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연금의 가치, 연금에 관한 뭐 보험료라든가 준비금을 산정하기 전에 산정하고 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여력 요구 자본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 사망률 자체의 변동성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아무리 엄격하게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더욱 정확하게 리스크를 양을 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모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명한 리카르트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카르트 모형의 코호트 효과를 추가할 렌쇼 하버만 모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H 모형과 유사하지만 시간 추세항의 연령에 의존하지 않는 좀 더 간편한 함수식 큐리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BD 모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CBD 모형도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이 CBD 모형까지 해서 이제 상당 부분의 이제 패턴이 파악이 된 걸로 보이고 그 이후의 연구들은 이제 특정 연령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트 같은 분은 다른 연령대 제외하고 이제 고연령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사망률을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거 이외에 아주 많은 모형들이 최근에도 아직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확장 모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르 밀러 모형도 있고요. 이 르 밀러 모형을 기초로 쫙 여러 가지. 최근에는 이 LCER 모형이 가장 핫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비교 연구들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모형의 기본적인 셋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리카르트 모형 잘 아시는 분들은 너무 익숙하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X세의 인구, 위험에 노출된 집단이 되고요. D는 사망자 수입니다. 그 중에서 D의 분포는 푸아소 분포를 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분포도 가능하지만 큰 차이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2분의 D, 이게 사망률에 근접한 값인데 이것의 기대값이 에타라고 하는 이 함수식을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쓴 연구 모형은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형들인데 이 모형들 공통적으로 이런 꼴을 따르고요. 그 중에서 이 에타라는 함수의 모형에 따라서 모형이 달라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 모형은 정확히 8개인데요.
전통적인 리카터, 렌쇼 하버만, 큐리. 그 다음에 CBD 모형은 총 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M1부터 M5, M4까지는 이 리카터랑 여러 가지 이 큐리 모형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M5부터 M8까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열량에 맞춘 이제 플라트 모형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타 함수가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카터 모형은 3개의 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알파 X가 있는데 알파가 연령별 사막률에 해당이 되고요. 추세를 나타내는 항이 이 두 번째 항입니다. 그래서 카파가 감소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베타는 X라는 아래첨자가 붙어 있는데 연령별로 이 감소 추세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RH 모형은 리카터랑 비슷한데 요 감마라고 하는 코호트 향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리카터 모형은 상당히 많은 사망률 감소를 반영해 주지만 어떤 집단 효과, 특정 해에 전 세계적으로 큰 효과가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팩트 팩터가 있으면 그걸 반영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거나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이 사망률 살짝 증가하는 게 반영이 될 수 없는데 렌쇼 하버만은 코호트 효과를 통해서 그러한 효과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큐리 모형은 렌쇼 하버만과 유사하긴 한데요. 이 베타 X가 붙어 있지 않고 모수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좀 더 간단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큐리 모형은 보험보다는 의료계에서 먼저 사용이 되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 베타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CBD 모형 이 4가지는 전체적으로 유사한데 이 카파가 하나 더 들어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X바에 해당하는 중위 연령 한 45에서 50세 사이 정도를 기준으로 고연령과 저연령 사이에 사망률 감소 추세의 차이를 반영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트 모형을 보시면 이 아주 복잡한데요. 이게 카파3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게 고연령 효과를 설명하는 항인데요. 그래서 좀 더 고연령대에 잘 맞춘 모형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연금 모형에 다이내믹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장수 자체가 아니라 장수 위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수가 감소하는데 사망률이 감소하는데 그 감소하는 효과는 이 카파하고 이 감마라는 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보통 시계열 방식을 많이 쓰고 단별량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별량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식이 쫙 있는데 이건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실증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과 북유럽 국가들이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북유럽 국가들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시아나 북유럽이나 거의 비슷한 추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잘 아시다시피 일찍부터 장수 국가들이었고 사망률 감소가 아주 약하긴 하지만 그 기대 여명의 차이가 있다는 걸 제외하고는 패턴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연금 모형의 모수들이 쫙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베타 자체는 연령별 감소 추세 효과인데 연령대별로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첫 번, 자, 왼쪽 열부터 오른쪽 열까지 일본, 홍콩, 대만 순입니다. 이제 비교 대상 아시아 국가들은 이 세 나라입니다. 일본과 홍콩과 대만. 다른 나라들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세 나라를 선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자료가 잘 확보되어 있고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측면들이 조금씩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본이야 아시다시피 인접 국가고 홍콩은 국가가 도시국가 형태로서 굉장히 소규모라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볼 수 있고 대만은 한국 인구의 절반 정도라서 이제 그리고 개발도상국이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행은 이제 LC 모형이고 두 번째 RH 모형입니다. 리카르트 모형은 설명력이 약간 부족해서 남아있는 패턴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RH 모형은 좀 더 다양한 팩터를 이용해서 이런 굴곡이 좀 적어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는데요. 점선은 데이터가 짧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고 실선은 죄송합니다. 실선이 1990년부터 2017년 28년간이고 점선이 2003년부터 2017년 15년간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의 데이터 기간입니다. 이 이후 슬라이드에서도 계속 자료들이 반복되고 분석이 반복되는데 다 동일한 자료를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가운데 아래에 굉장히 노이즈처럼 보이는데요. 데이터 기간이 굉장히 짧고 RH 모형 같은 경우는 모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정해야 되는 모수가 많아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많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LC랑 RH를 비교해 보면 LC 모형은 좀 설명력은 떨어지지만 좀 더 안정성이 있고 RH 모형은 설명력은 높아지지만 데이터 기간이 짧은 경우에 이렇게 모형 자체에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뒤에 카파 2, 카파 3 이렇게 쫙 있는데요. 이거를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체로 점선과 실선을 비교해 볼 때 데이터가 짧은 이 점선 기간이 좀 더 모형의 불확실성을 갖는다, 불안정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카파2, 카파3, 카파 1, 2, 3는 모형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모형마다 해석을 조금씩 달리 해야 되고 그래서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맨 아래쪽에 있는 카파3 이 플라트 모형 여기가 있는데요. 플라트 모형 보시면은 점선과 실선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실 수 있겠지만 플라트 모형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모수를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간이 이 15년처럼 굉장히 짧은 경우에는 제대로 모수 추정을 하기가 힘들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잡한 모형으로 갈수록 데이터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야 되고 데이터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현재의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마는 코호트 효과인데요. 이것도 모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모형에서 점선과 실선을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8개 모형 중에서 RH하고 플래트 모형이 비모수 모형에 가깝습니다. 그 베타 X라는 항이 연령별로 되어 있으니까 X가 0세부터 100세까지면 모수가 벌써 100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모수를 추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안정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따라서 데이터가 적거나 데이터 기간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소규모 보험회사의 경우에 이제 안정성이 추구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위험할 수 있다.
거고요. 그 다음에 큐리 M5, M8 모형들은 RH나 플라트 모형에 비해서는 모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 모수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형의 비교 측면인데요. 실무에 계신 분들은 이 여러 가지 모형 중에서 하나의 모형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선택한 기준은 BIC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RMSE입니다. BIC는 모수의 개수에 따라 페널티가 있을 수 있는데요. BIC 기준에서 봤을 때는 M8, CBD 모형 중에서 가장 복잡한 모형이 아무래도 잘 설명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H는 그냥 중간 순위, 그냥 소소하다. 큐리도 리커터랑 RH 모형이랑 비슷하지만 뭐 그냥 소소하다 정도고, 아무래도 나중에 나온 모형들이 좀 더 설명력이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대만 전부 다 비슷한 추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M8 모형이 가장 설명력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RMSE 기준입니다. 이거는 오차 제곱항의 썸인데 아무래도 오차를 다 모아서 계산한 거 보니까 모수가 많으면 좋고요. 그래서 플라트 RH, 굉장히 모수가 많은 모형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LC, 큐리는 비슷한 중간 순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공적연금은 아니고 개인연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연금을 선택한 이유는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공적연금의 경우 규제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외부적 요인들이 많아서 이 연금의 사망률 리스크보다 다른 리스크가 더 클 것 같아서였고요. 개인연금은 순수하게 사망률에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게 있는데 탈퇴율은 없다, 해지 리스크는 없다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연금은 굉장히 간단한 연금입니다. 보험수리에서 볼 수 있는 기말급 종신연금입니다. 그래서 매년 말 생존에 있을 경우에 1원씩 지급하는 급부의 현재 가치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여기 제타가 제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연금의 가치는 이제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값이고요. 사망률, 확률적 사망률을 말씀드리기 전에 연금의 가치를 국가별로 여기 계산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쫙 있는데 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값 맨 아래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대만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에 가장 기대 여명이 높다, 가장 장수 국가고,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에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젊은 국가여서 기대 여명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한국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홍콩이 여기 높게 되어 있는데요. 홍콩이 이제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령화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기대 수명은 이제 일본과 홍콩이 높고 그 다음에 한국, 대만 순입니다. 그래서 연금의 가치는 이 기대 수명에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수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반비례 관계가 잘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장수 위험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확률적 시나리오가 쫙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타값, 이 생존율이 시나리오마다 다 달라지게 되는데 1000개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 중에 99.5%에 해당하는 지점을 잡아서 불확실성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학값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자, 연금의 기대가치, 평균값 대비 얼마나 극단적으로 생존율이, 사망률이 감소해서 장수 위험이 커지는가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60세 남자를 기준으로 종신연금의 이제 지급 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아래줄을 보시면 되는데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이고요.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간인데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인구가 적은 국가들은 사망률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낮다. 그런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아시아 국가들과 유사하다.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이미 장수에 이미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기대 수명과 연금의 가치가 높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이 북유럽 이 4개 국가들이 개인 연금의 가치가 다 비슷합니다. 기대 수명과 연금의 가치가 다 비슷합니다. 자, 대상 국가들은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4개 국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고요. 그 다음에 북녘 국가는 아니지만 이 유사성을 갖고 있는 아이슬란드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한 3, 4년 정도 기대 수명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밥값, 킥스에서 계산해야 되는 99.5%에 해당하는 이 밥값을 계산해 보았는데 기대값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게 2에서 한 5 사이에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북유럽 국가들은 그 연금의 가치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장수에 일찍 도달해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리스크 작자도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기 스웨덴이 가장 작고 아이슬란드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아래 보시다시피 스웨덴 인구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변동이 굉장히 작습니다. 사망률의 변동이 굉장히 작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가 이제 유럽의 끝자락에 있어서 굉장히 춥고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회사라면 이 아이슬란드의 보험회사의 경우에 지급 여력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비모습 모형에 가까운 RH 플라트 모형의 안정성이 낮다라는 점입니다. 아직 한국 현실에서는 이 플라트 모형까지는 잘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걸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 모형의 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모수를 덜 쓰는 함수형에 가까운 이 큐리 M5, M8 모형들은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해마다 모형을 바꿀 필요가 없고 이제 규제 당국이나 그다음에 외부 보고서나 회계 문서를 작성할 때 좀 더 설득력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예측력이 높았던 거는 아시아 국가들 기준에서 M7, M8 모형입니다. 제가 사실 설명은 잠깐 안 드렸는데요. 북녘 국가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 아시아 국가에는 복잡한 모형이 아직은 잘 맞다. 네 번째, 연금의 가치는 기대 수명에 비례해서 기대 수명이 커질수록 보험회사 입장에서 지급해야 되는 연금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연금의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구가 적을수록 불확실성이 커져서 지급 여력이 높아져야 되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연금 사업을 운영할 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5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본 연구가 보험회사 장수 리스크가 낮긴 하지만 이 연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양대학교 최영호입니다. 이번 발표는 장수 리스크를 고려한 최적 종신연금 계획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요 연구는 송윤상 그리고 제가 또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연구 배경부터 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 연구 배경을 보시면은 일단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마 출산율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기대 예명 같은 경우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25년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에 비해서 노후 준비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계층 또는 4계층 구조라고 해서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보시면은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은 본인이 버는 월급에 비해서 이제 얼마만큼 퇴직한 이후에 얼마만큼 돈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40%로 이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시 시점도 이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24.2%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본인이 나중에 이제 퇴직하고 난 이후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외에 그 개인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금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종신연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신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생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래 산다라고 했을 경우, 가정했을 경우에 종신연금이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신연금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연금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본인이 연금을 구입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 자체가 아주 낮게 되는 경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또 자기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 본인이 더 투자 수입을 높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상속에 대한 니즈나 아니면은 조기 사망했을 경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못한 우려 때문에 연금을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사실 이 연구에서는 뭐냐면은 연금을 우리가 이제 구매를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과 그리고 연금을 사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를 해가지고 연금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우리가 수명이 남에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표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결과만을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일단 결과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존 연구부터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는 뭐냐면 연금의 효용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잠재 수명 수익률 또는 머니 월스라고 해가지고 연금 지급 비율 등을 가지고 연금을 평가를 했던 논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AEW, Annuity Equivalent Wealth라고 해서 연금과 동일한 기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자산에 대한 비교 지표를 가지고 개인 효용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연금 설계에 대한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산 확률에 대한 정의면 연구들이 사실 저희가 했던 부분과 유사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장수 리스크를 파산 가능성으로 정의를 하고 장수 리스크를 뭐라고 했냐면 은퇴 후 미래 소비 지출의 현가와 은퇴 자산 사이를 비교를 해가지고 미래 소비 지출의 현가가 높은 경우에 있어서 파산 가능성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 부족 확률과 생존율을 가정한 평균값을 우리가 계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이 0 이하일 확률을 인출 가능 금액이 연금액보다 적은 경우로 명확화 이렇게 해서 파산 확률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리스크 분류를 보시면 크게 개인 장수 리스크 또는 집합 장수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 위험과 특이 위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이제 봐왔던 것은 뭐냐면 집합 관점에서 사망률을 적용했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파산 확률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손실 금액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파산 확률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냈고, 그러면 파산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손실 금액에 대한 내용을 파산 확률 시점 맞춰가지고 손실 금액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이 손실 금액을 판별할 때 있어서 파산 확률 시점이 아니고 사망 시점으로 만들어가지고 손실 금액을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향을 보시면은 특이 위험 초점을 맞춰가지고 파산 확률인 자산이 0 이하는 확률은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은 사망률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 확률에 대해 접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 시까지 최대 손실 금액을 고려해 가지고 장수 리스크를 정의해서 판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망에 대한 부분을 결정론적 방법하고 확률론적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확률론적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을 고정된 투자 수익률과 또는 이제 수익률 변동을 통해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장수 리스크 정의를 할 텐데요. 장수 리스크는 기존에 있는 연구 알버트 앤 마오에 썼던 은퇴 자산 고갈 리스크라고 했던 부분으로 정의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사망 시점에 대한 부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파산 시점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큰 차이점으로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의는 보시면 잔여자산에 대한 부분을 T 시점에서의 잔여자산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직전에서의 잔여자산에다가 B라고 하는 금액이 빠지는데요. 이 B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냐면은 만약에 연금을 구매를 했을 경우 인출되는 금액과 동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해 직전해에 있어서의 잔여자산에다가 연금을 가입했을 경우에 우리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뺀 것을 1년 뒤에 우리가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만든 값을 잔여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잔여자산 현재 가치는 말 그대로 그 WT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현재 가치를 쓰기 위해서 이제 I sub K를 넣어서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망 시점의 손실금액 평균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사망 시점에 만약에 그 잔여자산 현재 가치가 0보다 작다고 하는 조건 하에서 그 기존에 있던 자산 대비 사망 시점에 있어서의 잔여자산 현재 가치를 비교해 가지고 평균을 구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숫자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있는 대상은 제초자산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겠지만은 마오가 썼던 방법은 그 사람들이 파산 시점을 설정을 해서 파산 시점에 맞춰 가지고 손실 금액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파산 확률하고 손실 금액을 어떻게 했냐면은 사망 시점으로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망 시점에 대한 부분까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WT라고 하는 금액 외에 실제적으로 다른 금액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넣어서 계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리스크량에 대한 부분. 그래서 크게 우리는 파산 확률하고 그리고 손실 금액, 그리고 파산 확률하고 손실 금액을 곱한 장수 리스크라고 하는 큰 세 가지 값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망 확률,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사망 확률에 대한 가정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적용 사망률은 국민생명표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국민생명표는 한계 연령이 10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0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콜 키스커 방법으로 120세까지 확장하는데, 그 방법은 외관법이죠. 외관법을 써서 120세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래 사망률 추정은 아까 신면호 교수께서 발표하셨다시피 사실 8가지 모형들이 있는데 주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리카트 모형을 가지고 장래 사망률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금 상품을 만들 때 있어서 기본 시나리오는 총 이제 4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정이율 3%를 가지고 연금 상품을 만들었고요. 조금 더 이제 안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예정이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정이율이 2%인 경우에 있어서 사업 비율까지 이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서 실제적으로 연금 상품에 있어서 예정이율을 낮추든지 아니면 사업 비율을 올림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파산 확률을 어떻게 보면은 그 B라고 하는 값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비교하는 대상을 조금 더 이제 연금을 안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액 인출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만들어지는 연금 금액으로 인출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대 예명하고 이 부분은 보험 수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률 모형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망 확률을 정해놓고 이제 베르누이 분포로 가정해서 랜덤하게 숫자를 뽑아내서 그 숫자 값이 나오면은 사망이 아니다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결정론적 방법, 즉 아까 만들어진 LC 모형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값으로 해서 이제 장수 리스크를 정의를 했는데, 여기는 손실 금액이나 장수 리스크나 각이 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 장수 리스크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파산 확률에다가 저희가 이제 손실 금액을 곱했는데 파산 확률이 이제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기리식 방법으로 썼지만 이게 이제 결정론적 방법을 쓴 거거든요. 결정 방법을 쓰게 되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더 이상 살 것이냐. 왜냐하면은 예정 이율도 3%를 했고 여기 나와 있는 장수 리스크에 사용되는 이율도 3%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더 살았냐에 따라 가지고 장수 리스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장수 리스크를 보시면은 남자 연령에서 60세인 경우에 최대 연령이 103세까지 되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86.7%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수 리스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연령이 85세인 경우에 장수 리스크가 더 크게 되는 이유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기대 수명 자체가 85세인 경우에는 91.2세인데 실제로 저희가 최대 연령을 예측을 해본 결과 98세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령에 대한 기간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대 수명 대비해서 최대 연령 값은 60세에 비해서 85세가 더 높기 때문에 장수 리스크 값이 크게 평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 투자 수익별 수준 영향을 보시면은 아까 같이 제가 3%로 예정 이율로 연금을 만들어냈는데요. 연금을 구매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다른 쪽으로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이 이제 다르게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위에 거는 3%를 보여준 거고요. 투자 수익률을 3%가 아니고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보신 것처럼 장수 리스크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구매한 연금은 3%지만은 그걸 연금으로 구매하지 않고 딴 데 투자해서 해가지고 그 투자 금액이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장수 리스크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장수 리스크가 보시면은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장수 리스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 리스크가 0이 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남자인 경우에 60세인 경우에 5.7%, 그 다음에 85세인 경우에는 18.0%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85세인 경우에는 연금을 구매하지 않고 자기가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연금 형태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18%를 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준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금을 구매하는 것이 낫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0세를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60세 바로 연금 개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뒤로 딜레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60세에 은퇴했을 경우 바로 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이후에 가입했을 경우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까 저기 이제 60세인 경우에 투자 수익률이 3%인 경우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은 동일 수익률 내에서 이제 최대 연금액 비율이라고 이제 요 나와 있는 표의 값인데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남자인 경우에 투자 수익률이 3%로 이제 돈을 불렸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60세에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수익률을 4%를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60세 시작하지 않고 65세에 연금을 구매를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55%라 그러면은 60세에 연금을 구매하지 않고 5%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연금을 80세에 가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연금에서는 3%밖에 수익률을 어떻게 보면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그 시점에서 수익률을 높은 걸 낼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굳이 연금을 구매하지 않고 늦추는 게 좋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산하게 되는 연령들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경우에 있어서 파산한 연령이 이제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결정론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한 거고요.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제 확률론적 방법, 즉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사망률을 이제 확률론적 방법으로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론적 방법에 대한 부분하고 확률론적 방법을 썼을 때 거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도 60세인 경우에 결정론적 방법으로 86.7세가 나오고요. 확률적 방법으로 86.2세 이런 형태로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을 확률적 방법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동일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고정된 투자 수익률. 그래서 이제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망률을 저희가 이제 확률적 방법으로 이제 생성을 해서 고정된 투자 수익률을 넣었을 경우에 파산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장수 리스크하고 좀 다른 게 아까 보여드렸던 장수 리스크는 어떻게 평가되냐면은 파산 확률에다가 손실 금액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조금 이게 계산을 뒤에 보여드리는 그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는 표를 가지고 참고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파산 확률부터 잠시 보시면은 연령이 60세인 경우에 수익률이 3%인 경우에 있어서 파산 확률을 구해봤더니 71.6%. 즉 다시 말하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파산 확률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손실금액도 보시면은 이렇게 손실금액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수익률에 비해서는 줄어들게 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 표가 이제 저희가 아까 봤던 고정적, 즉 결정론적인 방법에서 사망률을 가지고 장수 리스크를 평가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0세인 경우 수익률이 3%인 경우에 43.3%고요. 그리고 결정론적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47.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별 차이 없이 저희가 만들어냈던 고정적인 방법하고 확률적 방법을 했을 경우에 장수 리스크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사망률에 대한 부분도 확률적 방법을 썼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아까 고정적으로 3% 또는 뭐 4% 이렇게 고정적으로 썼지만은 확률적 방법으로 채권과 주식을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표들은 채권과 주식의 비중을 이제 나누어 가지고 했을 경우 말 그대로 채권은 고정적으로 수익을 내지만은 변동성이 이제 즉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지만은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특정 나이 시점에 있어서 채권과 주식의 비중을 어떻게 투자했을 경우 연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비교해 가지고 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표는 시장 데이터는 2006년 12월 말부터 해서 21년 12월 말까지 주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코로나가 조금 들어갈 때의 내용이 들어가서 주식이나 채권 부분에 조금 주식 부분에 조금 데이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고민도 하긴 했는데 그냥 그 값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성한 그 값을 가지고 파산 확률을 구하게 되면은 메뉴에 나와 있는 여기 값을 보시면은 여기 채권을 100%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주식을 100% 했을 경우 그래서 예정 이율 3%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 예정 이율 3%는 어떻게 썼냐면은 연금에 인출하는 금액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정 이율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채권 요 내용은 뭐냐면은 연금을 구매하지 않고 채권을 100% 했을 경우에 파산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파산 확률을 보시면은 이렇게 쭉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은 꼭 주식을 많이 구매했을 경우에 파산 확률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적정하게 채권과 주식의 비중이 적절할 경우에 우리가 파산 확률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고수익을 보장하지만은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대략적으로 채권을 30에서 50% 사이 값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파산 확률을 제일 좋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수 리스크도 보시면 이게 파산 확률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구했던 손실 금액에 대한 값을 곱한 값으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 장수 리스크를 채권 배분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이제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장수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그래서 장수 리스크를 이렇게 주식을 구매했을 경우 상당히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채권이 낮으면은 이렇게 왜 장수 리스크가 이렇게 작게 될까 고민했을 때 아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채권 같은 경우에 파산 확률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히려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장수 리스크는 좀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유는 조금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식에 비해서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채권의 비중이 70에서 80%일 때 리스크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경우죠, 그죠? 70에서 80인 경우에 채권을 선택했을 경우 장수 리스크는 오히려 제일 낮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아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주식을 투자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아주 크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수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채권을 적정하게 많이 구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동일하게 이제 투자는 동일하게 했지만은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예정 이율을 3%로 했을 경우 외에 우리가 그 연금을 구매했을 경우 예정 이율을 낮췄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이율을 낮추게 되면 당연히 연금의 가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높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연금을 제가 수령하는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 확률하고 장수 리스크가 실제적으로 더 낮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여기 지금 다 가져온 게 아닌데 여기 케이스 1을 보시면은 케이스 1이 아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정이율 3%만 가지고 표현한 거고요. 케이스 4를 보게 되면 예정이율을 2%로 낮추고 사업비까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파산 확률이 아주 낮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연금 수령하는 B값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파산 확률이 낮게 되는 거죠. 장수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 리스크도 보시면은 케이스 4인 경우가 아주 낮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정 이율하고 사업비 부과를 이제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연금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 파산 확률이나 장수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연금이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연금이 대안으로도 제시가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연금을 구매하는 입장에 있어서 연금을 구매할 것이냐 아니면은 연금 외에 대체를 할 거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연금이 보존하는 것은 3%의 예정 이율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정 이율도 중요하고 또 사업비도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는데요. 그 실제적으로 마우어가 했던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경희 성조 교수님 했던 방법에서는 파산 확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거기서는 파산 확률하고 이제 저희가 했던 파산 확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조금 차이점이 나왔습니다. 특히 뭐 앞쪽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하게 나왔는데요. 나이가 60세인 경우, 65세인 경우 통계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나이가 많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파산 확률이 조금씩 이제 저희 자료로는 본 연구가 조금 더 작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했던 방법은 사망률에 대한 것들을 결정론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정해서 한번 저희들이 장수 리스크를 평가한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론적 방법, 즉 그 투자에 대한 부분, 사망률을 이제 확률론적 방법으로 생성을 하고 고정된 투자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설명을 여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채권이나 주식을 일정 비율 투자했을 경우 이제 나와있던 방법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결정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리스크가 저연령 대비 고연령에 대해서 손익이 크게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저연령인 경우에 리스크가 적고 투자 수익률에 대한 민감도도 크게 나타나는 경우인데 그거는 아마 기간이 길매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수 리스크를 0으로 만드는 방법은 투자 수익률을 5% 이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3%의 예정이율로 나와 있는 연금을 구매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정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낮은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는 파산 확률이 높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확률적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파산 확률 같은 경우에 주식 비중이 클수록 파산 확률이 낮게 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 리스크 같은 경우 오히려 아까 채권의 비중을 높게 했을 경우가 오히려 장수 리스크가 나타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연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후기 생활비를 확보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아까 보신 것처럼 예정이율을 낮춘다든지 사업비를 높게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실제적으로 대안 투자가 오히려 낮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가 적정한 수준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연금을 구매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당연히 장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연금을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연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에 투자 수익률을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 건지를 여기 있는 표를 보시는 것을 알다시피 주식과 채권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구매했을 경우에 본인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여기 이제 했던 부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계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적으로 연금을 선택했을 때 이제 세제 효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제 효과는 저희가 다루지 못했고요. 그리고 사망 시까지 사실 연금 소실금액을 산출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다른 자산이 연금에 어떻게 미치느냐 이런 것들은 제시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추가 연구 과제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수 리스크를 고려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두 분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 두 분께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문혜영 박사님과 김정남 대표께서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혜영 교수님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혜영입니다. 오늘 한국계리학회 특별 세미나는 장수 위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연금 지속성에 대해서 보험사의 입장과 연금 구매자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각 나라별로 다양한 생존 예측 모형, 확률 연적 사망률 모형을 적용하여 적합한 생존 모형을 찾고 모형에 기반한 확률론적 연금 가치를 평가하여 실제 장수 위험이 보험사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가진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가 적은 국가들의 연금 지속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사망률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망률의 불확실성의 영향을 덜 받는 사망률 모형이 있는지 그것과 두 번째 질문은 선행 연구에서처럼 고정된 이자율이 아닌 확률적 이자율을 이용하여 연금 가치를 평가하면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는지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는 은퇴 시점에서 또는 특정 연령에 연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장수 리스크로 인하여 연금을 선택한 사람에 비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산 확률 또는 손실금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발표자가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연금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연금의 높은 가격 또는 본인의 투자가 더 나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 또는 상속 문제, 그리고 조기 사망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은퇴 시점의 연금 구매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개괄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발표에 대한 질문 또는 추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을 사용하셨고 그 두 경우 장수 리스크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사용하신 LC 모형 이외에 조금 더 다양한 그 사망률 모형을 사용하시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리고 첫 번째 발표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예정일 외에 추가적으로 확률적 이자율 모형을 사용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입니다. 발표자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남입니다. 오늘은 업계에서 지금까지 고령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장수 리스크에 대해서 다루지 않던 그 주제를 다뤘던 뜻깊은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장수 위험을 산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확률적 사망률 모형에 대해서 저는 이제 10견이 부족해서 리커터 모형만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모형이 연구되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금융공학의 이자율 시나리오와 같이 각 나라별로 그에 맞는 모형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장수 리스크를 연구할 때 각 모형을 적용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아서 연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각 시뮬레이션 결과를 평균적으로 반영하여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대만, 홍콩, 한국 및 일본 순으로 높다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연금 지속 가능성이 인구학적인 분포에 따라 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인구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인구 분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후에는 보다 높은 장수 리스크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인구 분포를 적용하여 일본의 경우를 미래 사망 통계로 예측하여 모형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연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데이터가 더 많아져서 한국에 대해서 더 적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경우 다른 모형이 더 잘 맞다고 하셨는데 서로 다른 모형이 잘 맞다고 하셨는데 어떤 특징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장수 리스크를 고려한 최적 종신연금 계획은 나이와 수익률에 연관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최적 포트폴리오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장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를 위한 상품 설계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셨는데요. 연구의 결과로는 변동성이 높지만 수익률이 높은 주식의 비중이 높을수록 파산 확률이 더 적어지는 경향의 결과를 보여주셨고 그에 반해 채권 투자 비용이 높아질수록 장수 리스크가 낮아지는 결과를 얻어 보험사의 상품 설계를 위한 투자 비중을 결정은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부과를 하는 경우 대체 투자보다는 기회비용이 적어지는 결과를 보험료 사업비 설정에 대하여 상당히 어려운 연금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를 얻기 위한 시나리오 적용 시에 변동성이 큰 시점의 통계에는 제외를 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리먼 사태, 팬데믹 등 10년 정도에 한 번씩 금융위기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리스크를 측정하는 부분에서는 위의 특이성을 가진 변동성도 넣어서 한번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는 통계 일부만을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위의 특성을 적용했을 때 예측은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의 연구의 결과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금은 최적 수령 연령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서 최적 수령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연금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세액공제의 경우는 연금에 의해서 생기는 금액이니 사업비 부과와 같이 세액공제 부분을 추가 납입했을 때 연금에서 생겨나는 경쟁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두 분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두 분 토론자의 그 토론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발표자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질문 내지 토론이 많이 진행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저도 잠깐 얘기를 하면은 매우 이론적이고 모형화되어 있어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번째 발표 자료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 김정남 대표도 얘기했지만 케이스 1이나 케이스 4의 경우를 들어서 보험사의 그 연금액을 산출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자율이 높고 낮고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한 8년 전에 노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지고 연금을 가입했었습니다. 보험사에. 그래서 최근에 통지가 온 게 있었는데요. 8년 동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8년 동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면 은행에 넣은 것보다도 훨씬 나쁠 뿐만 아니라 야 이게 앞으로 연금, 보험사의 연금이라는 상품이 이게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이게 가능한 상품인지 아니면 이런 걸 벤치마크로서 연구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연구로서의 객관성이 있는 건지 상당히 이게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보험을 연구하는 학자지만 8년 동안의 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3%라고 찍힌 거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이게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노후 생활에 대비로서 우리가 연금을 들어야 되는 건지 또 이러한 연금의 결과가 좋은 건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일반인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고 보험학자로서 일반인들한테 이걸 추천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거 우리 노후 파산이라는 문제가 요즘 발생했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발생한 용어인데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 하나를 갖고 있다가 노후 파산이라는 상태를 맞은 거예요. 일본도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사실은. 그런 연금이 있지만 노후 파산이라는 게 닥친다는 것은 일반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러한 토픽들이 나와 있어서 한번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노후 파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실은 사적연금 대비 지금 발표하신 것처럼 자기가 자산을 굴리든지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김정남 대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연구에서 특정 2022년에 보험 주식시장도 나쁘고 채권시장도 나빴던 아주 보기 드문 해의 경제적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익셉셔널인 거라 그래서 제외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집어넣으면 상당히 그 결과가 엉망일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산을 굴렸다면 거의 안정성을 위해서 채권에 들어갔다면 채권에서 30% 이상의 손실이 났고요. 2022년에 주식에서 한 40-50% 손실이 났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갖고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또 그걸 정리하는 상태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인이 자기 노후를 위해서 이 자산 시장에서 자산을 굴린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보험사에 연금을 가입해서 자기의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하고 나랑 이제 비교해 보면은 연금액을 받고 하는 걸 비교해 보면 미국에서 그 401K니 이런 걸로 해서 한 사람들이 내 연금보다 지금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자산 시장이 발달돼서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401K에 가입해서 충분히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연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한데 보험사의 연금 상품도 중요한데 결국은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401K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까 그 연구에서도 나왔지만 자기가 대체 자산을 가지고 한다 그러더라도 뭐 시장이 있어야 이걸 완성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연금에서 연금 발표가 있고 내 개인적인 지금 경험으로도 볼 때도 이런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의 발전, 자산 시장의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사회적인 제도를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보험 상품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마이너스 3%가 아니고 플러스 몇 %가 되는 이런 연금 상품들이 좀 활성화되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은 보험사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 현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저희 간단한 코멘트 겸 사회자로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지금 두 분 토론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및 사회자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가 아까 전에 발표드린 내용 중에서 수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 중에 기대 수명이 올라갈수록 연금 가치가 떨어진다고 반대로 말씀드렸는데요. 아시겠지만 기대 수명이 올라가면 연금 가치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40대에 있어서 이제 연금을 신경을 써야 되는 나이인데요. 걱정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연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ay as you go 그 방식이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및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듯이 연금 신규 가입자가 그 연금 수령자를 먹여 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먹여 살리는 그 부양 층이 굉장히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운영 면에서 수익률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자체에 대한 예측도 필요합니다. 그 연금에 대한 가입자 또는 인구 자체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연금에 대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와 같은 페이 에즈 유고 시스템에서는 이제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 한국의 연금 수익률이 높지 않은 편인데요. 그 아시다시피 한국 자산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고 유동성도 많이 늘어나고 활발히 거래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산 시장의 발전이 같이 이루어진 방향으로 가는 게 연금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제가 주저넘게 넘겨짚는 건 아니고요. 연금 자체의 대체 투자라든가 아니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자체도 좀 넓은 관점에서 허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토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혜영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망률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모형이 있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스템적인 위험입니다. 그 사망률 자체가 가지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죠.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특정 시기에 갑자기 사망률이 높아지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별로 뭐 여러 가지 재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어떠한 모형을 쓰든지 상관없이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형 자체의 불확실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오차가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적인 리카르터 모형이 많이 쓰여왔고 신뢰가 있고 모수가 좀 적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좀 신규 모형에 가까운 모형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모수가 많은 렌쇼 하버만 모형보다는 큐리보다 좀 더 많은 모수가 필요하면 CBD 내에서도 M5 정도가 이제 적절하지 않을까. 너무 모수가 많지도 않고 적당한 모수를 갖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모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 박사님께서 확률적 이상률과 사망률 모형을 결합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이 연구와 상관없이 제 개인적으로 해보았을 때 이자율과 사망률은 물론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는 전혀 상관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해봤을 때도 상관성이 높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거의 상관관계로 치면 한 10% 정도?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자면 확실하게 상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미약한 상관성이 있고요. 그런 미약성을 제거한다면 사실상 독립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연관성이 있다라면 아주 뜨거운 주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과학적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모형들은 다 사망률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네, 사망률이라는 거는 두 가지 팩터로 계산이 되잖아요. 인구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인데 제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분자에 해당하는 사망자 수고요. 이제 인구수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험 산업을 떠나서 이제 인구학 연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의료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인구 자체에 대한 추계도 연구를 하십니다. 보험은 가입자가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인구를 추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국민 전체에 대한 인구 추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의료 통계에 계시는 분들은 인구 모수 집단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시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네, 예측이 필요하고요. 그게 모형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모가 작아지면 불확실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본처럼 계속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상황을 계속 따라가게 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했던 것보다 인구수가 더 줄어들면 제가 발표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망률의 추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지속 가능성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다행히 출산율이 호전이 되어서 증가를 한다면 이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한번 이 인구학적인 추계 모형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시아와 유럽의 모형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시아의 경우에는 아직 그 사망률의 감소 추이가 아직 그 희미하지 않고 명확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모수가 많은 복잡한 모형들이 잘 맞는 걸로 보이고, 반면에 북유럽 국가들은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미약하고 이미 거의 고령화가 확실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어느 모형 하나가 딱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 답변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토론자와 그리고 사회자분이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혜영 교수님께서 하셨던 내용을 보면은 사망률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LC 모형이 가장 기본적으로 심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LC 모형이 가장 기본이어가지고 저희가 초점을 어떻게 보면 모형에 대한 다양성으로 본다기보다는 개인 파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리카트 모형으로 제가 작업을 했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다양한 모형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정 이율에 대한 이야기,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마 동일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율하고 그리고 사망률에 대한 부분이 제가 같이 고려할 대상이라고 하면은 그죠. 아까 또 마찬가지로 심리 교수님 말씀대로 또 큰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큰 아마 그 상관관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아마 이 부분은 오창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22년도 내용을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약점을 이렇게 딱 찔린 듯한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22년을 놓고 제가 돌려봤더니 너무 값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통계를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맞는 통계를 적용해서 약간 좀 지저분한 연구 결과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조금 통계를 약간 이 부분은 좀 특수한 때니까 제외를 하고 좀 깔끔한 연구가 결과가 나오냐 그 두 개 사이에서 조금 저희가 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뺐던 것 같아요. 사실 22년도를 집어넣으면은 내용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깔끔한 결과가 안 나와서 좀 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넣는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금 같은 경우에는 3% 예정이율을 줘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결과 나와 있지만 제가 집어넣지 않았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최적 수령 연령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발표한 중에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좀 넘어간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보시면은 60세인 경우에 이제 수익률이 3.5% 또는 5%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수치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액 공제된 부분은 저희가 아까 한계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가 되면 당연히 이제 연금 쪽을 구매를 하는 경우가 경쟁력이 더 높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세액 공제가 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그 결과가 좀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자산시장 활성화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연금 같은 경우에도 3% 예정이율로 보여드리는 거고
투자 같은 경우에도 확률론적인 걸 썼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채권하고 그다음에 뭐 주식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비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정확하게 맞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또 보여드렸던 것도 금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비교를 그렇게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약간 뭐 정상적인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뭐 그걸 떠나가지고 자산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어 가지고 어떤 연금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게 맞는 거고 대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또 높은 투자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뭐 잘된 결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국민연금 부분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서 아마 지금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바뀐 부분은 없고 아마 최근에 바뀐 부분이 투자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완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좋은 신호로 생각하고 있고 개인 연금 시장 쪽 부분에도 좀 투자가 조금 더 이제 외국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또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두 분의 발표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이 연금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고 두 분이 토론을 해주시고 세미나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 연금 발전에 기여가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